추악한가? 이제 그 멀쩡한 사람들 같은 노비로 부리려고 하는 멀쩡하지 않죠. 잘 노비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도 진짜 사람 노비로 부리는 그 쇠퇴와 그 부자가 추악한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 그 가문이 기운 것을 뜻해가지고 불법한 방법을 써서 신분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뭐 추악한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책의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노비의 삶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할머니의 애달픈 시도는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했고, 집안의 어려움을 틈타서 재산을 침탈받으려는 위협으로부터 이주도 집안은 구제되었다. 김성희는 판결 잘 내렸다. 결국 이제 그런 면들을 발견하겠지만 법관은 이제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걸 오히려 보면서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이 더 이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추악한 면은 뭐 어디서나 다 드러나는 것이고, 무엇이 추악한 것인가, 윤리적 기준으로도 볼 수 있겠고, 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운 그 법 지식에 터잡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추악하고 안 하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 그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제 그 지식을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해나갈 것인가. 사실은 이제 법을 하게 되면 도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제 법을 갖다가 하나의 절대적인 것이, 절대적 규범이긴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좀 상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만들어내게 된 게 이제 제가 교수 되기 전에 이대에 강의를 나갔었는데, 이대에 제 친구가 있어요. 내가 대학교랑 쫓아다니던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걔가 이렇게 걔만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고, 조별 발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누가 이제 부부간간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좀 용어 좀 순화시켜라라는 이제 그런 지도교수의 분야라서 내가 옆에서 그 부부간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연구 이렇게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2000년쯤이죠, 아마 2000년이면 그때 좀인데 이제 당시에 부부 간간에 그게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게 관한 걸 읽어보면 도무지 그냥 법에 서한 사람들 많이 쓰곤 했는데, 외국에서 한다니 내생이 왜 어쩌는 걸 썼는데, 그때 그게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실정법으로 하자면 제가 봤을 때 느껴지는 점은, 그 강간이라고 하는 법익이 무엇이냐, 거기서 따져봐야 된다는데, 어떤 신체에 대한 침해라기보다는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그 침해를 갖다 강간의 법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법익으로 본다면 부부간간은 성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률에 관한 그게 해석법학적인 생각이죠, 사실은. 근데 내가 그렇게 괜찮은 생각을 해가지고 요새 편리해서 설득이 됐대요. 그래서 그때 세미나 때 뒷날 얘기해주는 게, 발표는 별로 재미가 없었고, 그 용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했다.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그 용어가 일반 용어로 막 쓰이더니 판결문에도 나오고, 근데 아무도 저장 어디 주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장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모르는 상태인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것이 아직 용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역할을 것이 아니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왜 가능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동안 기초법학을 갖다가 굉장히 일견 보기에는 해석학적인 그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초법학을 했던 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근대라는 문제였는데, 우리 기초법학 연구에서도 문제를 굉장히 다뤘었죠. 저는 이제 근대에 비판적인 입장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고, 사실 근대라고 유럽에 있어서의 근대 이성을 실현하는 가장 그 사물의 결정체라고 한다면 근대 법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실 이 근대법의 소산이 바로 근대 법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근대적 이성의 실천보장 소산이 그런데 이제 이런 식민지를 겪었던 우리 동아시아나 서양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침략의 도구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침략의 모토이기도 했었고 또 침략 정당화시켜주고 거기 다양한 세 가지 정도 나오죠. 근데 나쁘다라고 한 게 있고 자본주의 맹하론처럼 니네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었다. 또 이거 아시아적 가치로 같은 이제 이완의 연단한 것처럼 우리 가치도 나쁘지 않고 우리 더 좋은 거였어 우리 갖고 있는 게 이런 등의 반응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럼 사실 포스트 모던 그때 포스트 모던이 더 알려졌을 때 가장 좀 말이 그 열풍이 붙은 거에 대해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했던 게 우리가 언제 모던 근대는 제대로 했냐 말이죠. 합리주의나 우리 언제 합리주의적인 한계에 갔었을 때 포스트 모던이 나왔는데 우리는 거기도 못 갔는데도 이제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근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했던 건 그런 게 반응보다는 식민지의 본질은 자기 결정권,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식의 사고력이 이제 부부 강간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개념을 갖다 생각해 내게 된 것이죠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런 기초공학적 사고 이런 것들이 실전법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악영향 실험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 아까 공부하실 때 얘기했는데 이제 단순히 그야말로 쫓아가는 급급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변시에 맞추고 사시에 맞추고 이런 사람이지 않고 자기는 그냥 훌륭한 방법을 일따라 한다면 뜻을 높게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몸이 바쁜 것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가 저는 지금 아까 경기 실전법학하고 실전법에서 복수학 강의한 지는 한 10년 꽤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거기 유사소법학 기관에 특학교육 가서 한국은 개념법학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물론 제가 제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원점 중심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문제 중심의 사고라든지 그런 원점 중심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해본 경험이 부재한 사람들은 개념법학하는 데 있어서 별로 유용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초법학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개념법학을 하는 데 있어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간 잡아보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커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쓰신 책, 여기 쓰신 논문, 여러분 좀 읽는 거를 돕기 위해서 법사학자로서 한마디 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나라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저런 지원 대책이 많아진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하고 지금 우리 교수님이 여기서 다루고 계신 문제가 물론 조선시대 때하고 지금하고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그 안에 아마 법경제학자라면 어떠한 이 선택의 조건들 속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도 재미있지만 지금 그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하셨지만 사실 여기 들어있는 논문은 책 보고 쓴 논문이 아니고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이 문기, 소송 기록이나 소송 기록이 길죠. 이제 그걸 떻게 털어가지고 소설을 읽어가면서 그걸 읽어서 별도 쓰고 책도 쓰고 좀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 자체도 대단히 재밌고 흥미있고 거기에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 그 아예 근처에도 못 가는데 사실은 그거하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 또는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되어서 또 우리 지금 재정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문화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되고 부만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이 이미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것하고 결코 다르지 않은 이야기다. 여기에 법이 어떻게 개입해 들어가서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문제. 상상력의 차원에서는 사실은 매우 유사한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걸 좁은 사회보장법 그 단행 법률의 해석의 문제로 풀 것이냐 아니면 조선시대의 문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상상력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 전자와 후자는 사실 그 사유의 깊이와 폭의 면에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님 아까 질문을 뜨끔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한 사람으로 나를 지키는구나 생각했다가 임상혁 교수님이 진짜 방황을 많이 한 사람은 방황했던 말도 없었다 이런 소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최고 방황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황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이 법학 내에서 방황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법학과 법학 밖에 경계선에서 이제 방황을 했었고요. 그런데 뭐 방황의 성격이 뭐였느냐 아니면 또 어떻게 방황을 해결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제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충고하고 싶어요. 만약에 나와 같은 비슷한 어떤 고민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고 싶고 가끔한 대로 재미있고 하고 있는 것을 추구해 가면 되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고민은 고민대로 해. 지금 하는 거 그래도 해가면서 고민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하면서 이렇게 고민해서 머릿속으로 뭔가 내 길을 결정할 수 있겠지. 결정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아마 한 80%는 그렇게 해서 인생이 결정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셨지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되는 거지 호흡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방황을 했던 것은 뭔가 막 열정을 막 다 쏟아가지고 짧게 내 삶을 다 투신하고 불살라가지고 딱 할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고 이 법학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내가 사실 불을 살 만큼 성격의 사람도 아니었고 또 서로 그런 일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 인생 조금 이제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면 그 밋밋하고 그냥 반복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식별되지 않으면 어떤 열정적인 일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석사 과정 마치고 워낙 제가 이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게 고민스러워가지고 경제적 사정도 어렵고요. 좀 써놨습니다. 박사과정에 적을 두고서는 1년간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제 동기들 이렇게 요즘 학생들 보면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 때는 회사 취직하고는 뭔가 좀 이렇게 다고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있었던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다른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뭔 길인지를 모르겠으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 할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야 내가 딱 1년간만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내가 뭐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1년간 하고 났는데 1년 다 보니까 이게 뭐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